너무나 무섭고 경악스러운 범죄입니다. 김유진 아나운서. 네, 지난달 전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. 한 30대 여성이 16살 연하 남자친구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집에 찾아갔는데 이 남성이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거든요. 근데 남자친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까 자기 번호만 뜨고 이름이 뜨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 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격분해서 이 여성이 이 남성의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서 살해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은 그 당시에 이 여성이 그 네.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찍힌 거잖아요. 네. 맞습니다. 그런데요,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남성의 유족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고 합니다. 아니, 이지훈 변호사님 어떤 주장을 내놓은 걸까요? 네, 사실 고인 유족 측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기사화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실관계들에 있어서 좀 왜곡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. 또 가해자랑 엄벌을 좀 가해자에게 처해달라 아하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요. 네. 그 주장의 내용인즉슨 네. 고인과 가해자는 이미 헤어진 사이였다. 그래서 가해자의 진술만 듣고 올라온 기사를 보면 현재까지 최근까지도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반 정도만 연인 관계였지 그 뒤에는 뭐 좀 다른 연인 관계도 아닌데 아하. 이렇게 살해까지 좀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. 네. 물론 사람 간의 정이 쌓이는데 기간이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최진봉 교수님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 반 정도 가지고 우리가 깊은 뭐 연인이다 이렇게 하기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요. 네. 한 달 반 사귀었는데 이게 스토킹이 했다. 그러니까 동생 유족 측의 말은 이래요. 그 친동생이 한 달 반 사귀는 동안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. 세상에. 늘 힘들었다는 거죠. 아이고. 그러니까 여성이 계속 집에 집착이 심했고 스토킹적인 성향을 보이니까 이 남성이 헤어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아하. 그런데 그 뒤에 7개월 동안 스토킹을 한 거예요.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네. 말도 안 하고 집에 찾아와요. 그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? 네. 그건 그것도 사생활을 침범하는 거잖아요. 사생활 침범하는 네. 거죠. 그리고 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 그러고요.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. 본인 친구들한테 집에 가기 싫다나. 왜냐면 또 그 옛날 여자친구 찾아올까 봐. 네. 가해자가 말도 없이 찾아온다.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. 너무 힘들다. 그래서 결국은 이 남성 같은 경우에 7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버텨왔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여성이 전 연인이죠. 전 연인이 와서 이런 행동을 해서 결국 유족 입장에서는 이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얼마나 그 후회감도 들겠습니까? 네.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자의 유족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여러 상황을 적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김복준 의원님 사건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지금 공개를 했다면서요. 네, 이거는요. 지금 국민청원방에 유족들이 올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아 겁니다. 왜요? 왜 그러냐면요. 네.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은 상호간에 서로 사귀는 관계에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집에 찾아가서 전화를 걸어봤다가 저장돼 있지 않은 걸 보고 분노를 느껴서 네.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예요. 아하. 우발범죄입니다. 네.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알고 건 있던 그렇죠. 거는 네. 그런데 지금 그 청원인께서 유족이 올린 내용을 보면 네. 이미 한 달 전에 사귀다 헤어졌다는 거예요. 아하. 헤어진 사람끼리는 전화번호 저장하고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죠. 그러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집에 은밀히 찾아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람을 살해했다면 네. 이건 명백히 계획범죄로 갈 수가 있어요. 아하. 그래서 우발범죄와 계획범죄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. 네. 형량도 그렇고. 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네. 예. 그래서 유족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이 범죄가 하기가 범죄가 납득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? 근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건데 지금 근데 그 수법도 너무너무 참혹하고 잔혹했잖아요. 예.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이 범행에도? 저도 그 사건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하는 경우에 위험한 급소 부위를 30여 회 아우, 이상 그 세상에. 공격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. 어허. 이거는 어떤 살해의 의지가 굉장히 공고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. 아. 그래서 이건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은 봤었거든요. 애초부터 죽이겠다는 마음이 예. 있었다는 거잖아요. 더더군다나 이미 한 달 반 정도 서로 사귀고 명백히 헤어졌다면 헤어진 사람을 찾아가서 범행을 했다면 이건 계획범죄거든요. 아하. 그렇다면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집착성, 스토킹
스토커인데요. 네. 가장 높은 단계, 심각한 단계의 어떤 스토커 성향, 아하. 집착증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. 이 사람은 이 처벌과 더불어서 치료도 반드시 네. 병행이 돼야 될 겁니다. 현재 이 사건 관련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. 그런데 이 가해자, 이 여성 혹시 지금은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요? 이인철 변호사님. 뭐 그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여성의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범행 사실은 일단 모두 인정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술을 마셨지만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.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허. 재판부가 뭐 이를 받아들이려는지는 모르겠지만 8월 11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이제 주기로 했는데요. 저는 유족이 합의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왜요? 이 사건에서는 유족도 피해자지만 더 큰 피해자는요. 사망한 남자친구예요. 그러네요. 맞아요. 사망한 사람과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? 맞아요. 그러니까 유족과 합의했다고 해서 선처를 해주면 안 됩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김복주 교수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거는 계획범죄입니다. 네.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범행을 형량 감경할 어떤 일말의 선처의 사유도 없어요. 이 스토킹 범죄라는 건 피해자가 정말 이렇게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그러니까요. 느끼지 못합니다. 지옥에서 사는 것 맞아요. 같다. 네. 스토킹 범죄도 했죠. 그다음에 살인범까지 했죠.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형으로 다스려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네.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유족들은 이 가해자의 신상도 공개해달라고 청원했지만 글쎄요, 이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